저는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남편과 시댁의 진정한 속내를 알아차리고 뒤늦게 이혼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기까지 딱 2년의 시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들 다 겪어봤을 만한 자잘한 이야기는 다 빼고 바로 본론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희 집은 제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고 부모님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먼저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엄마까지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지금은 두 분 모두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전부 부동산 일을 하시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집에서는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조기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와 친오빠는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엄마가 관리를 해주셨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돈을 모아서 이미 몇 년 전에 각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오빠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엄마한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잘 모았다가 결혼할 때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어떤 아파트에 미분양이 났으니 분양권을 우리 둘 다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딱 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경기도권이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났었나 봐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등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 상황이었고 오빠와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어차피 중도금이 무이자인 상황이라서 아빠한테 속는 셈 치고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던 시기였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많았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집 사는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결혼한 직장 선배 언니들도 그냥 속 편하게 전세 살면 되는데 뭐하러 대출 몇 억씩 받아서 신축 아파트를 사냐고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아무리 혜택이 좋다고 해도 몇 년 전 당시에 4억을 넘어 5억 가까이 하는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지금 아니면 절대 너희들 경기도에 집 못 산다고 무조건 지금 사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빠 말이니 맞겠지 싶어 그냥 오빠랑 미분양된 아파트 하나씩 사서 묵혀놨는데 지금 와서 제 인생을 바꿔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들 그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시겠지만 당시에 미분양 나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던 아파트가 2년 뒤 저희가 입주할 시기쯤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가격도 슬금슬금 오르더군요. 하지만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때는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전세를 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 제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독립할 이유도 없었어요. 2년 후에 남편과 결혼했고 제 집에서 전세 살고 있던 분을 이사 내보내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를 한번 돌리긴 했지만 완공된 지 겨우 2년 지난 신축이었고 그 사이에 또다시 집값도 많이 올라 있었죠. 처음에 옵션 포함해서 4억 후반대로 분양을 받았었는데 입주할 당시에 5억이 조금 넘었었고 그리고 또 2년 뒤에 제가 들어와서 살 때가 되니 7, 8억 이상 가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정말 제 집이라니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간 제 돈은 1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전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었는데 이제는 1억 5천으로는 아파트는커녕 이 동네 전세도 얻을 수 없잖아요. 결혼할 때 제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당연히 시부모님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집은 제가 있으니 남편이 혼수를 맞춰서 오기로 했는데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시부모의 도움 없이 남편이 모은 돈으로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TV와 세탁기,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들을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신제품들이 아니라 그보다 30% 이상 저렴한 중급 정도의 해가 지난 모델들로 맞추더라고요. 이게 성능은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가격이 저렴해서 합리적이야. 저는 몇 억씩 하는 새 집에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가장 예쁘고 최근에 나온 것들로 혼수를 맞추고 싶었지만 남편은 돈돈거리면서 무조건 싸고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것들로 혼수를 맞췄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본인 입으로 벌면 버는 대로 쓰는 타입이라 말하기도 했고 20대 때부터 일찍 차를 사서 끌고 다녔으니 돈이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었겠죠.
결혼하고 난 이후로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하기 시작했지만 결혼 전에 서로 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서로 묻지 않고 알아서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집을 사는데 모은 돈의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고 그 뒤로도 적금 붙는다는 생각하고 돈이 모이는 대로 전부 집대출금 상환하는 데 사용했으니 돈이 별로 없었다 치지만 남편은 그냥 거의 다 본인이 써버려서 돈이 없던 거죠. 그럼 시댁에라도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혼수라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충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이 먼저 시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것 같고 시댁에서도 전혀 뭔가 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시댁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예 안 해주시니 저만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말 못할 집안에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집으로 불러다가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완공 2년 조금 넘은 신축 아파트라서 새로운 기능도 많고 구조도 약간 특이하게 잘 빠져서 다들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도 여유가 있었고 공원까지 나갈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할 수 있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시모와 신우가 특히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지금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나 싶었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처음에 갚을 만큼 갚았고 나머지는 살면서 천천히 남편이랑 맞벌이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그냥 2억 조금 안 되게 남았고 제가 알아서 갚아나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1억을 보태줄 테니까 그 집 명의를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자. 아직 너 걸로 되어 있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1억이라는 큰 돈에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이 제 집이라 생각하고 공동명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럴 돈이 있으면 남편이 혼수하느라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단돈 1,000만 원만 보태주시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돈을 보태준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 집을 달라고 하니? 그냥 너희가 대출 갚으며 살기 힘들까봐 1억 보태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당연히 서로 같이 공동명의를 하고 사는 게 맞는데 너는 어떻게 돼 내가 결혼 생활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서 아파트 대출금은 남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제 돈으로 갚을 테니 우리 집 명의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래도 어머님은 포기할 줄 모르고 며칠 후에 또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그러지 말고 어른이 준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 거절하면 진짜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정말 괜찮다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은 단단히 빈정이 상하셨는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친정아빠한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1억 보태줄 테니 내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뭐? 1억으로 공동명의를 하자고? 그놈의 여편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네. 절대 안 돼, 알겠지? 아빠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펄쩍 뛰더니 결국엔 며칠 후에 아빠가 저를 끌고 같이 은행으로 가서 부모님 돈으로 우리 집에 남은 대출금을 전부 싹 갚아버렸어요. 이제는 너희 시모가 무슨 헛소리를 하든 집에 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 명심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새 집에서 산 지도 2년 가까이 지났고 그 사이에 이 동네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크게 올랐어요. 저희 아파트도 이제는 8억을 지나 10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오빠도 작년에 결혼했고 그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 동네 맘카페에는 매일 아파트값 올랐다는 글만 올라오고 예전에는 이 동네가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외제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여기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달라졌고 자기들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집값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솔직히 저희 집만 오른 것도 아니라 이 주변 일대 오래된 아파트까지 죄다 2배씩은 올라버려서 어차피 다 비싸지니까 돈을 벌었다는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다만 그때 아빠가 집사라고 한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제가 버는 연봉으로는 평생 이 동네에서 내 집 마련하긴 힘들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 사이에도 시모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집 공동명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젠 대출까지 싹 다 갚아버렸고 시댁 돈 한 푼 받을 필요도 없어서 들어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공동명의를 안 해주니까 이번엔 왜 너희들은 아이 안 낳냐고 시비를 거시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저는 아이 안 낳고 둘이 사는 걸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저도 아이 키울 자신 없고 남편도 예전부터 아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를 낳아봤자 아이만 고생할 것 같고 저도 제 인생을 더 충실하게 살고 싶지.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며 사는 건 상상만 해도 싫더라고요. 시집간 친구들을 보면 아이 낳고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너무 우울해하고 심지어 아이 키우는 문제로 남편과 싸워서 이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제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다른 생명을 낳고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마침 남편이 아이라면 저보다도 훨씬 더 질색팔색을 하는 사람이라 딱 맞다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아이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누군가는 제 생각을 이해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말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일이고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아무튼 우리 신랑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1살이 적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동안 시집을 안 가고 있었어요. 생긴 건 정말 멀쩡하게 생겼고 오히려 여자인 제가 봐도 예쁜 편이에요. 근데 아직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결혼처럼 진지한 관계는 하지 않는 건지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신우가 갈아치운 남자만 최소 5명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놀기 좋아해서 과연 어떤 남자가 데려갈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신우가 자기 친구들이랑 남자들이랑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동남아로 일주일 놀러 갔다 오더니 그로부터 2달 후 갑자기 시댁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임신했다며 결혼할 거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당연히 시부모님은 완전 기절초풍하셨죠. 신우는 무조건 뱃속에 아이 낳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처음엔 애들도 아니고 너가 나이가 몇인데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려 하느냐고 시어머니가 방방 뛰셨지만 신우의 끈질긴 설득과 신우를 임신시킨 예비 신랑까지 시댁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오는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우의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입장이었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던 신우가 결혼하고 동시에 아이까지 낳으면 조금 착실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위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불씨가 이상하게 저한테 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신우가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2사람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한 달이 건너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신우가 데려온 남자가 직업도 비정규직에 나이 32살에 모아놓은 돈은 1,000만 원도 없답니다. 남자 쪽 집안도 여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 결혼할 때 집을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고 오히려 저희 시댁에서 전세금이나 하다못해 월세 보증금이라도 해줘야 아이 낳고 살만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우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달고 불안해하는 건 우리 시댁 쪽이었고 상대방 남자 쪽에서는 급하면 딸 가진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돈이 없다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동네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있고 3년 전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쌉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매일 부동산을 오고 가며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아이 키우고 살만한 집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 돈에 맞춰서 전세를 살자니 신우 눈에 차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살자니 당장 아이 키우면서 신우는 집에서 살림을 할 생각인데 그 남자 외벌이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진짜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아이 안 낳길 정말 잘했다 싶었고 요즘 주위에 시집 안 간 후배들이 왜 결혼하기 힘들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아빠한테 정말 고마웠고 아빠 아니었으면 나도 엄청 고생하며 살아야 했겠구나 싶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 하루라도 빠르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참 신우도 고생이고 시모도 답답하겠다 싶었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동생이 걱정인지 퇴근하면 표정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녁 먹었냐고 잠깐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게 살가운 분이 아니신데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생각했죠.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싶어서 미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전화했던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저보고 비굴하게 살살 웃고 있는 신우를 보니까 진짜로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구나 싶어서 미리 머릿속으로 뭐라고 거절할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죠. 시모가 사주는 돼지갈비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두 사람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밥을 다 먹을 동안 그냥 평소 안부 이야기나 하고 신우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밥 다 먹고 근처의 카페로 이동해서 계속 딴소리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드디어 시모 입에서 요즘 이 동네 아파트값이 장난이 아니라며 너가 결혼 전에 집 사놓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대화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 말 않고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만 하고 있었고 신우가 거의 눈물이라도 흘릴 기세로 신혼집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과연 나한테 얼마나 빌려달라고 할지 어차피 저 인간들에게 단돈 100만 원도 빌려줄 생각 없지만 시모 입에서 얼마의 금액이 튀어나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딸이 딱 10년만 너네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애 태어나서 초등학교 보내고 직장 구할 때까지만. 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미리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참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새언니 좀 부탁해요. 나 이러다가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판이야. 옆에서 신우도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애 낳고 원룸에서 어떻게 신혼생활 시작하냐고 딱 10년 후에는 돈을 모아서 무조건 집을 구해 나갈 테니까 시조카가 태어나고 10년만 자기를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우리 집을 신우한테 내줘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고 했더니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저보고 너희는 애도 없으니까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된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돼. 어차피 방도 하나 남으니까 너희들 두 사람 들어와서 사는 건 문제 없다. 아니면 원룸 하나 구해서 살던가 애도 없는데 어디서 살아도 별 문제 없잖아. 시댁에서 얹혀 사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고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저희 집 집들이 할 때 신우랑 시모가 집 구경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꼼꼼하게도 살피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신우는 거의 눈물까지 흘릴 기세고 시어머니는 왜 가족끼리 그런 것 하나도 이해 못 해주냐며 답답해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시간 낭비고 저도 이런 불편한 자리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집 놔두고 원룸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신우는 결국 참다 못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는 이제 망했다 하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너네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두 사람을 카페에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문에 서 있는 제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내가 끝까지 참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돈이면 다가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우리는 벌이도 괜찮고 어디서 살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길 하냐? 이 집이 어디 가길 하냐? 라고 하면서 저보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래요. 여러분이라면 가족끼리 집도 마음껏 10년씩 쓰라고 빌려주고 나는 그동안 원룸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집을 당장 월세로 내놓으면 보증금은 그렇다 치고 월세를 최소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신혼의 부부가 이 집을 쓰다가 도배장판이라도 망가뜨리고 나가면 그거 다 물어주긴 할까요?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가족은 나한테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참에 돈만 밝히는 못된 와이프, 나쁜 며느리 빼고 너네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살라고 했죠. 반쯤은 화가 난 상태로 한 이야기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정색하며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저한테 다시 묻길래 이렇게 안 맞고 너네 가족은 전부 나를 싫어하는데 같이 사는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남편이 한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너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집 사는데 당신이 10원짜리 한 장 보탠 적 있어? 너가 가져온 거지 같은 혼수들 도로 다 가지고 너네 집으로 꺼져.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자기가 결혼하고 2년을 같이 살면서 월급을 다 저한테 맡겼으니까 이 집 팔아서 재산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받은 월급은 제가 관리한 게 맞죠. 그 돈으로 우리 부부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쓰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적금 통장 2개와 비상금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남은 금액 정확하게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나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냐? 라고 하더니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시모랑 신우랑 셋이서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어떻게든 저한테서 집을 빼앗아 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일이 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처음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애들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자기들 생각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나 보죠? 남편이 그때 집을 뛰쳐나가지 말고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 다시는 우리 집 넘보지 말라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생각을 다르게 했을 텐데 이제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됐다. 나도 더 이상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나쁜 며느리 역할 하기 싫어. 너희 엄마 염치 없는 부탁 듣고 있는 것도 고역이야. 그냥 처음에 말한 것 그대로 이혼해. 남편은 자기가 이제 그만 화해하자고 하면 제가 좋다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는지 진짜 이혼하자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던 소송으로 가던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으면 법대로 뺏어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준비되는 대로 만나서 이혼 서류부터 쓰자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 집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걸 가져가겠어요? 끝까지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뜻대로 안 된 것 같고 남편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대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지난 2월 말에 이혼하고 갈라섰고 저는 일단 남편을 쫓아낸 집에서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일단 전세입자 새로 구하기 전까지는 혼자 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처음에 남편 내보내고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막상 남편 하나 내쫓고 나니까 집이 확 넓어진 기분이고 요즘은 퇴근하고 조용히 혼자 보내는 저만의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왜 결혼하고 맞춰주며 사느라 피곤했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아이 낳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도 결혼 생각도 거의 없고 너무 외로워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시댁 소식을 많이 듣진 못했지만 신우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혼집이 답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댁에서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전 남편까지 그 집에 들어가 있으니 애까지 낳으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